제가 지금 마시고 있는 게 물이 아니고요. 링티예요, 링티. 그거 무슨 광고에 많이 나오는. 안 드셔보셨어요?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먹는 링겔 아, 비슷하죠? 이게 이제 저도 그런 거 먹어보고 싶은데. 예, 그러세요? 형편이 안 다음 돼서. 주에 오시면 제가 드릴게요.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예. 그냥 맹물에 타서 마시는 건데 아, 그렇군요. 예. 링겔이라는 게 그 혈관을 통해 가지고 그 링가 그 링. 예, 그렇죠. 링이군요. 광고에서만 봤어요. 그래서 광고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만 했지. 예. 돈 주고 사 먹어볼 생각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위에서 바로 흡수돼요. 알코올이랑 똑같은 거지. 그렇구나. 어떤 의미에서. 거기다 알코올을 타갖고 쭉쭉 마시면 가성비가 최고겠네요. 그리고 이 타이버 골드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 타이보는 일단 건강에 엄청 좋습니다. 네. 저 이제 실제로 저거 먹고 효과 보는 사람들이 가끔씩 나타나는데 저도 올 때마다 아주 맛있게 먹고 네. 있습니다. 저거 소매가 4,000원짜리 가장 비싼 음료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고. 자, 시작해 볼까요? 김정기님께서 김대빈 I love you 이렇게 브로맨스를 Me 딱. too. 네. I love you too. 네. 야, 나 참 어우, 막 이상한 닭다리 막 돋아. 됐어. 제가 원래 좀 기름지죠. 네. I'm so oily. 야, 그 네이티브 스피커 발음으로 I love you는 좀 느낌이 다르네요. 아, 그런가요? 네. 예. 뭐 제가 네이티브가 아니라서요. 예. 그래도 느낌이 미국에 살다 온 사람은 좀 다르잖아요. 그런가요? 네. 예. 뭐 스테이크 정도 뭐 하시는 분인데 뭐 미치겠다 그만 하시라고 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이선 형님. 우리는 하나다. 원팀 민주당을 지향하는 방송 매운맛 민주당 리포트 18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성희 열린민주당 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현입니다. 네. 요즘에는 또 페이스북에다가 밭을 갈 때는 공손하게 시리즈를 계속 연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이유가 뭐예요? 밭을 갈 때 왜 공손해야 됩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네. 경험이 있습니다. 네. 많이 봤는데 네. 대학교 2학년쯤 되면 사회 모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깨닫는 나이가 됩니다. 나는 다 깨달아서 이 현실에 참여하는데 데모를 안 하고 강의실에 앉아있는 학생들을 보면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렇지. 이제 과학생의 사회부장이 보통 하는 일이 뭐냐. 강의실에 이제 들어가서 칠판 쾅쾅 치면서 그렇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데 지금 너는 여기 앉아서 학우들은 여기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까라고 막 울분을 토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죄책감을 느끼고 미안해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재수없어 이 새끼. 예.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사회 모순에 대해서 모르느냐? 다 알죠. 그런데 그날 그 수업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분도 있고 하여튼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는데 남 탓을 하면 아무에게도 공감을 끌어낼 수가 없는데 최근에 이제 선거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벌어진 양상 중에 하나가 오세훈이 이런 놈인데 박형준이 이런 놈인데 투표라는 너는 제정신이냐? 이제 여기까지 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 제가 생각하기에 오세훈 씨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참 너무 안타깝네요. 요 정도만 하면 상대방이 다 알아듣거든요. 그것을 상대방이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선악을 판단하고 네가 잘했네 못했느냐를 따지는 순간 선거운동은 실패한다. 그래서 우리는 공손하게 사실을 조분조분 알려드리고 그 결과를 침착하게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는 뜻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후보 검증 관련돼서 제가 아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내용을 게재를 하고 그러면서 특히 이제 그 안에서 나오는 이 한 문장으로 뭐라고 할 것인지 그런 것들 좀 정리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읽어주셔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정치 고관여층들의 일부의 잘못된 행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몰라? 최근에 이제 그런 이슈잖아요. 20대들이 뭐 니들이 IMF 겪어봤어 뭐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넘어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속이 터지더라도 최대한 공손하게 그게 어떤 거랑 맥락이 같으냐면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건 지지하는 건데 그렇죠. 지지하는 사람의 태도가 너무 나쁘면 문 대통령까지 싫어지는 현상. 그럼요.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왜 그걸 몰라라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공손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태도로 이제 쉽게 표현하면. 그렇죠. 왜 몰라는 양반이고요. 네. 아는데도 그러냐? 네. 이렇게 상대방에게 물어보면 상대방이 알아도 그런 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특히나 뭐 지금 오세훈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박형준 씨도 뭐 사실은 후보가 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도 지지율이 높으면 그러면 그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썽을 낼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외면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겸허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오세훈을 찍느냐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사실은 박영선 후보가 뭘 잘못해서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LH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김상조 정책실장의 경우도 전 대단히 실망이었는데 5% 상한제를 기한한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 장본인이 그 법안이 발효되기 5일 전에 그것도 본인이 갖고 있는 예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뭐 가난한 분도 아니시고 강남 아파트에 물론 시세보다 싸게 했다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왜 이런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할 분이 전세를 올리고 그것이 이제 또 재산 공개 과정에서 드러나고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왜 생각 못하냐는 거죠. 예. 1억 4천만 원을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면서 꼭 그래야 됐을까. 2년 있다가 해도 되는 일이고 참 그런 점이 너무나도 그 속이 상하고 분통이 터져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꼭 같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듭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태도가 물론 저쪽에 완전 넘어가 버린 사람한테는 그렇게 친절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은데 투표도 좀 하는 일반 소위 말하면 중도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친절하게 설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럼요. 그래서 종교를 믿을 때요. 성경을 다 읽고 성경 믿는 사람 보셨습니까? 불경도 마찬가지고요. 그 종교를 믿는 신도의 태도를 보고 그 종교에 대한 호감을 느끼는 것이고 목사의 말에 반응을 하는 거지 그 태도가 얼마나 공손한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밭을 갈 땐 공손하게 시리즈인데 말하자면 여론조사가 이렇게 막 나오면 막 분개하잖아요. 뭐 어떻게 저런 저따위 것들이 지지율 1위가 나올 수 있어 할 수 있지만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유도하는 일종의 저쪽의 전략일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넘어가면 안 되고 저는 진짜 다른 걸 떠나서 복잡하게 꼬아져 있지만 그냥 조용히 투표하면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본인이 한 사람 설득한 사람 데리고 나가서 투표하면 이기는 선거라는 것 외에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동네에서 그 새날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잘하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미장원 아줌마 이야기인데 네. 이분하고 대화를 제가 몇 번 해보고 내가 질려버린 게 뭐냐면은 토론에서 맡기면 화부터 내. 그 양반 자체가 태극기 부대예요. 그러니까 화부터 내니까 논리적으로 설득이 불가능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더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류의 사람들이 똑같은 맞습니다. 거죠. 반대로 말하면. 알겠습니다. 밭을 갈 땐 공손하게 한 표 줍시오. 예. 한 표 줍시오. 해야 하는 거죠. 한 표 줍시오. 저쪽보다 우리가 더 낫습니다. 이런 전략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자, 매주 월요일 날은 열린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가 열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 열린민주당 홈페이지를 가면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발언들이 이렇게 쫙 소개가 되어 있는데 네네. 최강욱 당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 보궐선거를 다루는 언론의 태도를 보면서 언론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불편부당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권력 감시, 국민의 왈 권리를 빙자하여 집 앞에 텐트까지 쳐가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파괴했던 집요한 뻗치기 언론, 시답잖은 의혹에도 사실관계를 부풀리며 속보와 단독 보도 경쟁을 하던 하이에나 언론은 야당 보궐선거 후보자들의 땅 투기와 권력 남용 특혜 등의 논란에는 신기할 만큼 침묵하고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그 밑에 김의겸의 생애 최초 부동산 구입이 그토록 부도덕한 투기라고 외친 것이 진정한 정의감의 발로였다면 동일한 잣대를 야당 후보와 중진들에게도 적용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사기다였습니다. 네네. 뭐 그런데 언론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 뭐 생태탕 문제만 해도 그런데 얼마 전에 조국 교수 압수수색 현장에서 짜장면을 배달하신 분한테 가서 짜장면을 먹었는지 짬뽕을 먹었는지 집요하게 물어보는 언론의 사진 계속 돌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오세훈 씨가 왜 생태탕을 대접해야 됐는지는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 그럼 그런 이유들을 취재하려고 언론이 달라붙어야 되는데 보통 KBS가 이런 특종을 하면 후속 보도가 다른 언론사로 퍼져나가는 것이 일상적인 구조였습니다. 조국 건도 그랬고요. 예.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유독 최근에 야당과 관련돼서는 유독 어떤 언론도 탐사를 하거나 후속 보도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예.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김의겸 뭐 이제 의원이죠. 김의겸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애 최초로 처음 구입했던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언론이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음마에다가 아파트를 사면서 대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가 서울에 음마 아파트를 샀다가 여기서 1억 몇천 정도밖에 재미를 못 팔니까 이걸 팔고 구반포, 반포 1단지 아파트를 샀단 말이죠. 근데 그걸 사고 난 직후에 소위 말하는 재개발 3법을 통과시켜서 예. 재개발을 폭등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실제 거주를 할 목적으로 거기에 집을 산 것도 아니었거든요. 말 그대로 부동산 투자의 가치를 보고 산 것이고 그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고 조영원 대표가 갖고 있었던 것은 더구나 부채로 늘어나서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둘 수 있는 수익이 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뭐 MBC 스트레이트나 이런 데 보도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속 보도는 없죠. 왜냐하면 그냥 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니까 기사가 나가도 재미가 없어.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그러는 게 재밌으니까 까는 맛이 있는 거야. 라는 네. 이런 태도. 정말 이제는 고쳐야 되는데 고쳐지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언론한테 고치라고 말하는 것도 이제는 사실은 답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희한한 지경입니다. 게 민주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항상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네. 니들은 깨끗해야 돼. 저쪽은 더러워도 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해야 될 놈들이 더러우니까 그게 뉴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포장을 하고 그런 프레임 만들어가지고 선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죠. 그럼 조국 김의겸의 경우에서도 보여지듯이 그들이 더럽게 한 건 사실 또 없거든요. 예. 할 수 있는 행위들을 한 건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인지 뭔지 알 수 없지만 이 기준에 안 맞으면 가차없이 때리고 반면에 국민의힘이 그럴 경우에는 그냥 봐주고 넘어가고 이것이 뭐 결정적으로 드러났던 계기 중에 하나는 저는 박근혜가 그 난리가 나서 이 탄핵의 궁지에 몰려 있을 때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 할 때 그렇죠. 기자 간담회 할 때 차담회였군요. 수첩은 들고 들어올 수 있는데 노트북은 안 돼. 녹음도 안 돼. 하니까 그 앞에서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을 경청하시던 그 언론사들의 비굴한 사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거기서 단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지 못한 채 그냥 맹탕을 부리다 나왔거든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문재인과 조국 정권에는 어떻게 했었는지 저는 사실 언론사마다 스펙트럼이 다르고 기자마다 성질이 달라서 한두 사람쯤은 예외가 있을 법도 한데 어쩜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이명박 박근혜에겐 관대하고 문재인에게는 적대적인지 사실은 잘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검찰과 언론의 특성이기도 하죠. 국정원 등을 동원해가지고 뭔가를 하면 공손하게 말을 잘 듣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정권에는 무자비하게 뭔가를 들이대는 그 현상이 있잖아요. 국정원이 이제 민주노총을 다루는 모습을 저도 최근에 여러 번 차례 보면서 특히 그 박형준 정무수석이 14차례에 걸쳐서 보고받았다는 민주노총의 문건들 볼 때 정말 깜짝 놀라는 게 국정원이 개별 사업장의 파업 문제까지 다 개입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더 놀랐던 것은 수사의 속도를 내라라고 지시를 하면 검찰과 경찰이 그것에 따라서 수사의 속도를 냈던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치라고 한다라는 윤석열도 그 검찰이었는데 그때는 대통령도 아니고 국정원의 통제와 지휘하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과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반성하는 것은 보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니까 정부를 때리는 결국 권력을 가지고 누르지 않으면 언제든 고개를 쳐들고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저 권력기관의 속성 이번엔 좀 반드시 정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요. 뭐 이 문제가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고질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언론사에 계시는 분들. 언론의 가장 첫 번째 존재할 이유가 공익이에요. 공익.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데 그 잣대가 우리 쪽에는 잣대가 미터짜리고 저쪽에는 미리짜리면 되겠습니까?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야기 나온 김에 그러면 김의겸 의원이 지금 이제 의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토위로 가지 않고 문체위 사보임 됐고 전용기 의원하고 맞바꾼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 일단 지난주에 이 김진애 의원이 24일에 사표 제출했던 것이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80표의 반대표, 김진애 의원님 가지 마세요 표가 있었다고 예, 네.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상 국민들이 반대를 했겠죠. 이제 깽판 치려고. 55표. 예, 그렇게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와서 면직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국회 사무처에서 선관위로 통보가 되더라고요. 그럼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장이 이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명부를 보고 그 사람의 당원증을 확인한 다음에 이 승계증이라는 것을 내줍니다. 승계증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러면 후보가 직접 가서 승계증을 선관위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 선관위원장 직인이 찍힌 승계증을 받아서 국회에 제출하면 의원이 되는데 이게 한 이틀 정도 과정이 걸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김의겸 의원이 됐고 이 과정에서 이제 국회 의장님께 첫날 인사를 하러 가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국토위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고 지금 뭐 국토위가 김진애 의원에겐 전문 상임이지만 언론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김의겸 의원에게는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언론 관련돼서는 지금 국회에서 2개 상임위가 있습니다. 예.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무슨 그게 언론 관련이냐. 이 방송통신은 방송통위, 방통위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근데 방송 관련돼서는 과기정통위가 상임위가 맞는데 소위 말하는 지면 언론. 언론진흥재단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최강욱 의원이 발의한 그 언론개혁법. 여기서 핵심이 언론위원회. 지금까지는 언론중재위원회라고 불렀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위원회로 바꾸고 이걸 문체부 산하의 행정기관으로 이 변신시키는 것이 최강욱 의원의 발의안의 이제 기본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행정력과 강제력을 가져서 과징금도 불구하고 벌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이게 문체부가 이와 관련돼서 조직을 만들고 흡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를 막기 위해서 법안 발의는 뭐 열린민주당 3분 의원들이 함께 모아서 김의겸 당시 의원은 아니었지만 김의겸 교수도 여기에 뜻을 모았지만 이제 이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겠다고 희망을 했고요. 국회의장님이 조정 끝에 이제 사보임이 받아들여져서 문체위로 옮겨가서 첫 발을 내디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 그러면은 참 막 흑석동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엄청난 기자였잖아요. 박근혜 탄핵도 김의겸 기자의 힘이 크지 않습니까? 박근혜 탄핵에서 나왔던 최순실이라는 3글자를 가장 먼저 지면에 보도했던 것은 TV조선이 아니라 한겨레였습니다. 근데 물론 TV조선 이진동 기자가 김의겸 기자를 만나서 나 혼자 힘으로 끌고 갈 수 없으니 한겨레에서 좀 도와달라라는 상실수는 좀 생소한 요청을 하죠. 그 둘이 이 탑골공원 이 낙원상가 아래서 소주를 둘이서 12병을 분음을 한 다음에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김의겸 기자가 한겨레 자체 팀을 조직을 하고 한겨레 완전 칼잡이 에이스 7명을 끌고 그 모든 전선들을 돌파하면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스포츠센터에서 찾아내서 최초로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TV조선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TV조선이 이제 사내 사정으로 막히게 된 다음에 독주를 하면서 박근혜 탄핵 정국을 주도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기자였는데 사실은 청와대 대변인 하면서 뭐 흑석동 이런 논란이 생기면서 사실 스타일을 좀 많이 구겼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뭐 평생 집 한 채 안 가지고 살았던 과거가 그렇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은퇴하고 나서 새로 부인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겠죠. 자 그리고 강민정 원내대표는 지금 오세훈 사퇴를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예, 뭐 용산 참사도 그렇고 무상급식 반대, 세빛 둥둥섬 또 광화문 물난리 등 오세훈 시장이 지난 기간 펼쳐왔던 시정에 대한 반성을 하지도 않고 그게 불과 10년 전의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처리한 게 없이 내곡동 문제와 관련돼서도 땅 관련돼서 사실 하나만 나오면 사퇴하겠다는 오만함을 떨고 있는 이상은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뭐 오세훈 후보 본인 입으로 사퇴하겠다고 했지만 정말 사퇴할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정도 상황이 되면 무슨 논란을 다투고 이럴 게 아니라 민주당이든 열린민주당이 당 차원에서는 오세훈 사퇴를 외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뭐 열린민주당도 사퇴를 외치고 지금 어. 민주당도 사퇴를 외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 공세는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인의 가장 최고의 덕목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거든요. 선거에서 거짓말을 계속 시리즈로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게 KBS 등에 의해서 막 뒤집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야, 이걸 우리 이제 속된 표현으로 혀가 길다 그러는데, 네.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면 사퇴를 외치는 게 일단 맞죠.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를 선거 기간에 했을 경우에는 그 형량이 징역 10개월 이하 그리고 네. 벌금이 2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네. 오세훈, 박형준 두 후보다 이 선거법을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건 있더라고. 오세훈, 박형준 당선돼도 무효형 뭐 이렇게 외치잖아요. 네. 전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저도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당선 안 될 사람들을 놓고 당선되는 가정을 아예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저도 이제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건 어디서 써먹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외치는 용의 구호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사람을 만났을 때 도저히 박영선을 찍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일 때 투표를 포기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너가 찍으려고 야 거기 어차피 당선 무효형인데 뭘 애써라 이제 하고 가면 아 찝찝하네 투표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어떤 소재로 쓰는 거지 우리가 전면적으로 구호를 걸고 이 일을 할 수 없는 건데 우리가 밥가리를 할 때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민주당이 너무 싫은 사람들에게는 민주당 좋은 얘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고 그래 가서 열심히 투표해라 어차피 당선 무효인데 애쓰겠네 요렇게 한마디 정도 던지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투표해보면 다시 선거해야 돼. 뭐 이런 거. 뭐 어차피 그 국민의힘 어쩜 좋냐 나는 이번에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 당선 무효 뜨면 내년 대선 앞두고 저거 오세훈 당선 무효 떠봐라. 내년 대선 누가 나갈지 그 사람 타격 엄청나겠는데 요런 거. 그 스킬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죠. 아닌 것처럼 문 대통령 지지자 전혀 아닌데 야 보니까 지금 오세훈이나 박형준은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당선돼도 이거 다시 무효되겠던데. 야 무효되는데 선거 저 대선이 2달 남겨놓고 무효되면 우리 윤석열을 대통령 어떻게 만드냐. 그러네 큰일이네. 여기까지만 하고 마는 거죠. 법에는 1년 정도 시간 안에 결판이 나게 되어 있죠. 선거법 위반은. 6개월 안에 기소하게 되어 있고요. 보통 이 선거 관련된 재판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올해 선거 관련돼서 벌써 1심에서 유죄 선고 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가능한 거죠. 워딩 이렇게 그럴 리도 없겠지만 당선돼도 이 사람들 무효야. 요거 이제 제가 가끔씩 쓰는 표현 중에 서동요라는 표현 쓰거든요. 계속 외치고 다니면 그렇게 돼요. 그렇죠. 이 무효야에다가 보태서 이분이 정말 국민의힘의 열혈 지지자라고 하면 야 이거 내년 대선에 엄청 부담일 텐데 여기까지 해놓으면 마음이 번거로워지고 짜증이 나면서 투표를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 서울에 나오신 오세훈 피노키오 씨가 토론을 보니까요. 초반에 잔뜩 긴장해가지고 내곡동권을 자기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잔뜩 긴장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 떨리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거 넘어가고 나니까 표정이 밝아져. 그러니까 고개가 점점 뒤로 넘어가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쳐들고 하던데요. 근데 오세훈 비리는 진짜 박형준도 뭐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오세훈 비리는 최근에 그나마 언론사 몇 개가 이렇게 취재를 하니까 거짓말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하는 것마다 변명으로 일관을 해서 사실 처음에 이걸 놓고 보면 이 문제 처음 시작했을 때 36억 5천만 원 중에 8분의 1이 아내의 소유고 정말 죄송하고 70년대 상속받은 거라서 투기의 혐의는 없었고 하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상속분에 대해서 사유환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했으면 끝날 문제인데 나한테 시비를 걸어? 좋아. 사표 쓸 거니까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유권자랑 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 하나씩 지금 증거가 나오고 있다가 오늘은 결국 한 달에 한 번씩 이걸 내곡동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아서 보고를 서울시장한테 매달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관심사항이었던 거지. 그렇죠. 근데 몰랐다고? 그걸 몰랐다라고 하려니까 궁색해지는 것이고 측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측량의 현장이 없었다고 했는데 경작인 2명의
심지어 이 측량 팀장까지 오세훈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데다가 세 명이 다 선글라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오세훈 후보는 불법 경작하는 사람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측량을 했다라고 말을 했죠. 근데 전 그 대목만 따져보겠습니다. 어제 뭐 다른 얘기는 다 나왔다고 하니까요. 그 대목만 따져보면 그 측량을 해서 불법 경작인을 내쫓으려고 한다고 했죠. 예. 근데 그 불법 경작인이 당일에 뭘 했습니까? 측량을 하는데 와서 말뚝을 다 박으러 다녀요. 예. 자기 내쫓기는 일에 말뚝을 박을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것도 웃기고 그 다음이 더 웃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측량을 해서 그 불법 경작인을 내쫓으려고 했다는 장인과 오세훈 씨, 혹은 오세훈 씨 주장들은 큰 처남이 본인의 체어맨으로 이 경작인을 모시고 길 건너편 생태탕 집에 가죠. 동태가 아니고 생태예요. 당시에 비싸요. 8,000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김치찌개가 3, 4천 원 할 때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 돈을 들여서 그분한테 생태탕을 대접했을까? 선생님 나가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생태탕을 왜 대접을 했을까? 어제 뭐 설명을 다 들으셨겠지만 간단하죠. 아, 선생님 뭐 이거 땅 하시는 건 좋은데 한 달에 10,000원씩만 내시고 대신 저희 계약서나 하나 좀 쓰시죠. 라고 해서 측량이 있었던 6월 13일부터 11일 뒤인 24일에 계약서를 두 분이 송 씨 일가와 이 김모 씨가 작성을 해서 가짐으로써 그러고 나서 SH가 개발한다는 얘기가 들어오니까 경작인으로서는 야 그때 저거 그냥 있었으면 이 땅 내가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임대 아파트라도 하나 생기는 건데 라는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네. 결국 실패를 했던 것이고 사위 입장에서는 이 경작인들 소위 말하는 점유자들에 대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놓은 상태에서 이 SH 안이 공개가 된 거니까 사위노로 톡톡히 한 거죠. 야, 그 중에 뭔가 보상을 받지 않았을까요? 또 처가로부터? 그래서 지금 36억 5천만 원이라고 하다가 어제 SH공사가 공개한 문건입니다. 박영선 후보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SH공사가 공개한 문건에 보니까 분양권, 그러니까 택지 분양권을 그렇죠. 하나 받아서 어딘가 또 이 한 채가 생기는 상황이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김홍걸 의원 때 나왔지만 분양권도 재산 목록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기재를 하지 않았던 것, 어떤 사유였는지, 어떻게 나누어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그렇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프 보상 36억 5천만 원 받고 네. 또 땅도 다시 불화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야, 씨 부럽다 진짜. 어쨌건 오세훈 씨는 내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또 뭐 그 시장님 관심사항으로 이렇게 계속 지켜봤다는 거고 계속 보고를 했을 텐데 이것도 국장이라고 할지 한번 토론회 2차 토론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네. 예, 오늘 또 뭐가 나온답니다. 야, 대단하신 분이네. 오세훈 본인 네. 입으로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하고 박형준 중에 누가 더 나쁜 놈이냐 이런 식으로 서로 배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한참 박형준한테 시선이 쏠리다가 지금 오세훈한테 쏠려요. 그러니까 박형준이 회자되는 게 좀 멈춰졌어. 그러다가 또 그런 방식으로 해서 또 박형준 쪽이 또 터져 나오면 오세훈이 살짝 여론에서 좀 묻히고 이 구조잖아요 지금. 저는 박형준은 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온갖 종류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뽑아먹은 사람이었고 그것도 부부가 함께 합심을 해서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질이 나쁘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상대적으로 오세훈 씨는 오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시죠. 니들이 뭐야? 뭐 이런 태도로 무상급식 토론 때도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야, 내가 가난한 애들한테 내가 부잣집 자제분들 유상으로 급식시켜서 그 돈으로 가난한 아이들을 더 돕겠다고 하는 건데 너 왜 내 말을 이해 못해? 라고 하다 본인 분통에 사표를 던져고 나간 거거든요. 야, 이까 시장 나 안 해도 돼. 나 변호사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뛰쳐나간 것이고 분이 꺼지고 나니까 그 본인의 아까운 이력서를 한 줄 더 채우기 위해서 본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이번에 출마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퇴 얘기를 또 저렇게 함부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박형준 씨 의혹은 또 뭐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많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오세훈 박형준이 저당에서 가장 깔끔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가진 정치인이라는 점이 한편으로는 엄청 놀랍습니다. 사실 전 속으로는 두 분을 잘 모를 때는 야 저런 이미지로 당선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검증 무대에 오르니까 까면 깔수록 저렇게 악취나는 썩은 양파였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놀랍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저렇게까지는 저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하건데 저쪽 세력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해먹겠구나. 중요 자리에 있으면. 왜 그 허남식 같은 사람들 LCT 뭐 등등 관련해가지고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무대에 안 올라와 있어서 그런 거지. 그 사람 하나를 파면 또 박형준처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높은 무대까지는 안 올라오고 적절한 무대에서 머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나 뭐 약간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리에서 적절하게 해먹으시는 분들도 엄청난 것을 고려하면, 근데 저는 저 정당이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가장 깨끗하고 이미지 좋은 저 사람들도 저렇다면 야, 저 뒤에는 도대체 누가 도사리고 있을까? 예.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게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된다고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비리가 나왔는데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되네? 아니 이 지점에서 우리가 낙마할, 그러니까 뭔가 실망할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시민들은 알아요. 오세훈에 대해서 최근에 내곡동에 선글라스 쓰고 갔다며. 근데 주위에 다 알던데? 그럼요. 정치 관심 없더라도. 알죠, 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저는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는 민심의 흐름은 지난 주말 즈음에 KBS의 단독 보도로 저는 확 흐름을 탔다고 보거든요. 플러스 민주당이 무엇으로 만족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오면 되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 투기에 대해서 강력한 방침을 발표를 하셨고 민주당도 거기에 따라서 이 이익분에 대해서는 투기 이익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해서라도 환수를 하겠다고 했고 홍익표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까지 했습니다. 예. 이런 추가적인 조치들이 따라오고 김상조 실장의 사표를 받은 것 등등 일련의 조치들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하루 이틀 정도 더 남아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내일까지 여론조사가 공개가 되면 그 뒤로부터는 깜깜이로 들어가거든요. 예.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저는 계속 상승세를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어디서 만날 거느냐인데 이게 만나는 지점이 이번 주 일요일이냐 월요일이냐 화요일이냐 수요일이냐에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가 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불을 붙이면 입을 붙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이제 지지율이 한 자릿수 추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비공개해야 되는 여론조사를 이야기함으로써 네네. 논란이 되긴 했는데 우리는 그거 인용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윤건영 그렇죠. 의원이 그런 말 했다. 네네. 그건 뭐 다 윤건영 의원이 인용을 안 하셔도 이미 이 동네 다 소문나 있는 얘기라서요. 그러니까요. 지금 20% 넘게 났던 것은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를 하는 얘기를 같이 물어본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아예 신경 쓰실 게 없고요. 오늘 내일 정도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은 따라잡고 있는 추세가 보여지면 그 뒤는 깜깜이로 올라가서 골든크로스가 곧 일어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탈이나 언론사들이 하는 스킬 중에 하나가 그중에 이제 캐스팅 보터가 될 수 있는 20대들이 국민의힘을 더 지지하고 있다는 식으로 주입을 해요 또. 네네. 그럼 20대들 입장에서 나도 국민의힘 지지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그 대세 썰림 되게끔 만드는 스킬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난 일주일 동안 뭐 소위 말하는 정책 선거를 하라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 한겨레조차도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외에는 언론에서 아무것도 다뤄주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박영선이 어디인 줄 알고 찍습니까? 이제 정신이 드는 단계고 그런 단계에서 20대의 마음도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쉽게 보면 안 되죠. 하나만 예를 들면 NBS에서 하는 여론조사 지난주에 나온 거 보면요. 네. 어선 윤석열이 40에 이재명 20 나오는데 거기는 윤석열 23, 이재명 22로 거의 비슷한 수준인 정상적인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전화 면접원 조사를 해보면 그렇거든요. 그리고 거긴 다른 조항을 섞어서 물어보지 않아요. 야권 단일화 후보인 안철수와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이 붙으면 이런 이상한 전제가 붙기 때문에 나와 있는 여론조사 결과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남은 열흘 동안 열심히 저희들이 밭을 갈면 충분히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요. 네. 어쩌면 제 생각은 그래요. 뭐 내피셜일 수도 있는데 여론조사랑 상관없이 여론조사가 아예 없다면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엄청 많이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여론조사가 추세를 만들어내서 국민들 마음을 좀 움직이게는 만드나 결국에 최근에 나온 포털들의 뉴스는 당신들 투표하지 마. 어차피 질 거야. 이걸 계속 주입하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일례로 지금 서울시의원들하고 구의원들에게 할당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루에 내가 뭐 통수까지 공개는 안 하겠지만 몇 통 이상 전화하는 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모든 시구의원들이 전화기를 붙들고 하루에 몇백 명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습니다. 네. 시의원만 100명, 구의원은 더 많은 숫자가 지금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역에서 여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시의원이 6명, 민주당은 101명입니다. 이 조직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힘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에서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조직표들이 움직이고 있고 이 조직표들은 여론조사 지표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거든요. 네. 아무도 모르지만 무조건 투표를 하러 갈 군단들이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돼서 여러분들을 뒤에서 받쳐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몇 명을 더 조직해서 투표하러 가는 것, 내가 실망하지 않는 것, 내가 투표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민주당의 승리를 끌어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시면 저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보궐선거가 있고 난 다음 날 신문사 헤드라인을 한번 예상을 해봤는데 네. 오세훈 내곡동 거짓말 결정적 타격 뭐 그래서 박영선 대역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네네. 근데 그런 상황에 저는 열린민주당이 해주실 일이 있어요. 네. 여론조사 갖고 장난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여론이 막 그렇게 막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람의 정치 성향이 A를 지지하는 사람은 상당 부분 A를 지지하고 그럼요. B는 B를 지지하고 이게 고정적인 가운데 잘 안 바뀌죠. 어느 집단이 더 견고하고 크냐의 싸움인데 중간에 있다고 하는 정도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게 뭐 몇 퍼센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움직이기 위해서 선거 이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거 한 보름 놔두고 20%를 이기던 후보가 어떤 이슈를 갖고 막상 투표를 해봤더니 5% 이상 반대로 뒤집어 져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줘야 돼. 나 여론조사 기관들은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번에 새누리당이 뭐 180석 가져갈 거다 했던 20대 총선 때 결과물은 참담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안심번호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자동응답 ARS로 잡아낼 수 있는 여론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뭐 박성민 씨는 이런 민기획 만들어서 평생 얘기하는데 선거 결과 맞춘 것이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지식인들의 이 냉소적인 판단은 믿을 수도 없는 데다가 여론조사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지금 계속 밀고 있는 제 주장이 있습니다. 뭐 이번 보궐선거는 그렇다 치고 총선하고 대선에서 여론조사를 발표한 기관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선거 전날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묻어뒀다가 선거 다음날 무조건 공포하도록 좋은 아이디어. 해서 자기들이 했던 예측대로 나오는지를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여론조사를 언론사에서 의뢰했던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선거 전날 여론조사를 하고 선거 공개한 다음날 무조건 같이 공개해서 그 여론조사의 실적을 살필 수 있도록 저는 제도적으로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요. ALS 3,000개 막 대충 돌려갖고 제가 여러 가지 기법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에게 잘 나오게 하려면 보기에서 안철수를 빼면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다가 요즘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물어본 다음에 한참 시간을 끌고 그러면 다음 중에 누가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이쪽에는 이재명, 이낙연, 뭐 임종석, 정세균 등등 다 깔아놓고 저쪽은 윤석열, 원희룡.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찍을 데가 없으니까 다 윤석열 찍게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도 알고 있는 수많은 기법들로 여론조사 회사들이 장난을 치는데 예. 같은 방식으로 선거 전날 하고 선거 다음날 공개하는 거. 전 이건 예. 꼭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분노하는 게 그거예요. 여론조사는 과학이라며. 근데 어떤 여론조사는 윤석열이 50% 가까이 가는 것도 나와. 근데 아까 말한 MBS 조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윤석열 한 1, 2% 차이밖에 22, 안 23. 나. 그럼 뭐 오차 범위 아니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죠.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걸러내는 장치가 없는 거야.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정권 말이 됐다고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를 갖고 뭐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20% 차이로 지고 있다고 선동하는 거. 그게 우리한테는 공해인 거예요, 공해. 엄청난 공해이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야 이번 선거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TV 끄고 신문 끈 다음에 한 일주일 동안 세상 등지고 있다 돌아와 보면 이게 뭐야 예.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결정적인 게 저희가 멀지 않은 과거에 한명숙,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할 때 20% 넘게 지고 있는 한명숙이 질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투표 안 했는데 예, 잘 기억나시겠지만
5개 구 중에 22개를 한명수 후보가 이기고 서초, 강남, 송파 3개 구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겨서 결국 오세훈이 이긴 거 아닙니까? 우린 그 과거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실망하지 않고 등 돌리지 않고 투표장에 내가 나갔으면 전 물론 그때는 이제 한국에 없을 때라 전 투표를 못 하러 갔습니다. 하여튼 내가 나갔으면 모두가 당선됐을 텐데 그 내가를 빼먹은 사람들이 다 망친 선거였거든요. 전 이번 선거에서 보수 언론이 원하고 있는 그림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서 초반에 특히 박영선, 김진애가 단일화된 이후에 오세훈, 안철수의 단일화를 크게 만들면서 그것을 설문조항에 길게 넣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끝까지 남아서 설문조사를 하게 해서 20%포인트 넘게 차이 나는 여론조사를 일면에 막 때려서 사람들을 실망하게 만들었던 이 과정. 그 과정에 지금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아도 국민의 30%는 투표장에 안 나와요. 그럼요.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상 투표율이 50% 넘기도 힘들다는 게 지배적이잖아요. 원래 보궐선거 50% 못 넘습니다. 그러면 시민들 중에 투표권 가진 사람들 중에 반은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결국에는 어떤 싸움이냐면 어떤 지지층이 더 견고하고 더 많냐의 차이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투표장에 나오게 안 만들려면 어차피 지는 선거야. 신경 꺼. 요거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여론조사의 스킬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민주당 정서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민주당을 안 찍을 사람들의 반민주당 정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좋아하는데 요즘 답답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뭐 대통령에 대한 분다든 민주당에 대한 분다든 몰라 투표 안 할 거야. 이분들이 투표를 하러 나가도록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 끌어당기기만 하면 저는 된다. 예. 이 실체가 보이지 않는 중도층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내 옆에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지금 나갈까 말까 고민하시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투표하러 가시면 뭐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선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예전에 대한 미디어가 없던 시절에 그 여론의 움직임대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포탈을 지배하고 있는 그 기성 언론들과 우리 같은 방송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그 힘이 비슷해졌다고 일단 봐요. 안 밀리죠. 예.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갖고 저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만들고 안 하게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사전투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3일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전투표가 막 생겼을 때는 홍보가 별로 안 돼가지고 투표율이 낮은 편이었는데 본격 진보 민주 세력들이 투표장에 나가고 나서는 한 번도 선거를 진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덕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젊은 층들이 일하러 가기 바쁘고 막 했던,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 수요일 날은 평일이고 보궐선거는 휴일도 아니죠. 일반 직장인들한테는 투표장 가기 힘들지만 이 사람들이 금요일 토요일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집 근처에서 저는 투표율도 기존의 보궐선거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겠지만 저는 무조건 이긴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무 데서나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엄청나게 좋은 것이고 우리가 가서 투표를 하면 이긴다는 말씀을 또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번 보궐선거 물론 전제는 다 뻔해요. 투표장 가면 이긴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한번 보세요. 열린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이런 흐름을. 열린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보기에는 본인 대변인 아니십니까? 박영선 그래도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대변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 입장으로 말씀 못 드리고 박영선, 오세훈은 박영선에 대한 얘기가 인구의 회자가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뭐 조심스럽게 낙승을 예상을 해보겠고요. 박형준, 김영춘의 문제는 뭐냐면 박형준이 나쁜 사람인 것은 다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김영춘은 언급 자체가 안 되는 문제가 지금 크게 있습니다. 어필을 많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필도 안 되고 부산 지역에서 이야기를 안 해주고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부산 언론이 박형준의 악행에 대해서조차도 외면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격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해수부 장관으로서 부산을 살렸던 장본인인 김영춘을 어떻게 알릴 것인지가 아직도 숙제로 남아있다. 상대적으로는 서울에 비해서는 좀 많이 고전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스킬,
서울은 내가 봤을 때 뭐 당연히 그런 전제가 따라 붙죠. 투표장에 가면 이기는 거겠지만 실제로 투표장에 가야 되는 어떤 동기부여가 더 되는 곳이 저는 부산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서울과 약간 다른 동네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에이, 투표장 가자 하면 생각보다 쉽게 이길 수도 있다. 동네 분위기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예전과 달리 크게 달라진 점은 2018년 지방자치 선거를 하면서 구청장 시의원들을 부산도 엄청나게 이겨놨어요. 지금. 그래서 지역 조직이 전에 없이 탄탄하다. 부산은 지역 조직이라는 게 아예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부산시 전체 민주당 시의원 몇 명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이번엔 과반 넘게가 민주당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정말 조직 동원을 해서 해볼 수 있는 선거라는 점에서 저는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거돈 당선되던 득표율이 55%고요. 네. 지난 총선 부산의 민주당 후보자들 평균 득표율이 44%입니다. 다 올라왔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묵묵하게 진짜 밭을 갈아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네. 밭을 갈아야 돼. 유권자 화이팅. 공손하게. 네, 공손하게. 예. 한 표 줍쇼 해야 돼요. 한 표 줍쇼 해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야, 김성애 대변인 이야기 들으니까 힘이 나네. 내가 이거 린티를 마시는 것보다 더 힘이 나. 아이고 힘들어. 타이버 골드제로를 마시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자, 명쾌한 열린민주당의 대변인이자 가장 확실한 시사평론가 우리 김성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새날은요 끊지 마시고요. 이따가 1, 2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정권 연장 싱크탱크의 굉장히 소중한 분 모시겠습니다.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